내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만 그렇게 해왔지? 라는 후회도 많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고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국민연금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국민연금 금액 뭐 조금 더 넘게 되면 기초연금도 또 줄어든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 이처럼 답답할 데가 없죠. 내 노후 준비를 못했거든요.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세요. 기관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노후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아휴, 연금을 빨리 들어둘 걸. 왜 그때 뒤로 미루다가 연금 준비를 못했는가? 또 하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동안 난 열심히 일만 해왔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만 그렇게 해왔지? 라는 후회도 많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고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후회 중에 하나는 내가 애들한테 왜 그렇게 간섭게 다 빼줬을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는 것 같고, 물론 아이들이 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근데 막상 노후가 돼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여지도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은퇴 후회하는 것들 보면은요. 딱 국민연금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말고 뭐 이것저것 연금들이 있긴 있는데 금액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니까는 또 국민연금 금액 뭐 조금 더 넘게 되면 기초연금도 또 줄어든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 근데 주변에 다른 친구들 보면은 연금을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도움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연금을 진작 가입을 했어야지. 젊었을 때 내가 해둘 걸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가? 내가 왜 그때 그 몇 푼 안 되는 거 준비했으면은 진짜 괜찮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아도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많이 놀고 친구들은 뭐 놀고 뭐 한다고 하는데 난 기껏 산에 가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러다가 혼자 술 마시면 집사람한테 욕이나 먹고 젊었을 때 아주 잘 놀던 친구들은 콜라텍에 가서도 어쩌저쩌게 한다고 하는데 난 그것도 못해. 이처럼 답답할 데가 없죠.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큰 다음에도 다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바람에 내 노후 준비를 못했거든요. 요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의 60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20년 전에 마처 세대라고 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자녀들한테 봉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에서 마처 세대라고 했어요. 이게 2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화 있는 줄 아세요? 더블 케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부모님은 봉양을 하는데 물론 직접 부양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이것은 20년 전과 다름이 없는데 지금은 봉양을 기대하긴커녕 내가 다 큰 자식들을 또 대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면서 더블 케어 세대로 진화를 합니다. 5, 60대에 35% 정도가 더블 케어 세대예요. 그리고 이 더블 케어 세대의 40% 정도가 트리플 케어 세대로 진화를 해요. 손주까지 봐줘야 돼. 그러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케어 하다가 내가 가난해진다고 하는데 더블 케어 세대의 20% 정도가 케어 푸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대에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미리 노후에 필요한 자금들을 준비를 하던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매주 복권 사세요. 이것도 답일 수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복권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50%의 확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되면 다행이지만 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이때 대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내가 은퇴 후에도 어떤 식으로 일에서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젊었을 때 하던 일과는 달라요. 또 젊었을 때만큼 많은 급여를 나한테 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60대 초반에 또는 60대 막 접어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가져가면 이건 가장 해피한 케이스인데 요즘 같은데 옛만큼 자기 그 경력 계약 관리하지 않으면 그건 힘들거든요. 그럼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일을 가져갈 것인가 풀타임으로 일을 가져갈 것인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가져갈 것인가 또는 어떤 식의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노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70이 됐다. 그러면 60대보다는 또 이 어떤 활동량도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일에서 손을 놓지 마세요. 60대 하는 것보다 벌이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소일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80대 그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때도 할 만한 일들은 있습니다. 하니까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세요. 아주 젊었을 때의 일이 아니라 내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소일거리로 가져간다. 대신에 여기에서 내가 기대하는 급여에 대한 것들은 낮춰져 가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일 줄 곳이 없다. 그럼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일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많건 적건 간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은 최저시급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최저시급으로 접근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치동행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이건 서울시에서 만든 일자리들이 있어요. 지자체 가운데서 서울시가 이런 것들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었다 65세 이후에 또는 70이 됐다 이때에는 노인인력개발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대신에 여기에서는 최저시급 적용은 안 됩니다. 하지만은 업무의 강도는 낮고 그러면서 내가 소일거리로 일을 하는데 조금 일하고 조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놓거든요. 일의 형태들을 말씀드리면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치동행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57시간 한 달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최저시급 적용하면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5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풀타임으로 접근하면 이건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던가 또는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만 일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돌보는 것들 또는 주변에 관리를 하는 것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준비를 합니다. 또는 나의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도 요즘들은 꽤 나와요.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자리들에 대한 정보는 각 기초단체나 서울특별시나 광역단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센터의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이런 일자리,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나오니까 들어가 보시고 나한테 맞는 일자리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원치 않은 퇴직을 내가 하게 됐다. 일단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4가지 단계를 거친답니다. 평온한 단계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일단 잠시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꼬치에 틀어박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질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면서 복귀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클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인십백으로 나와요. 이것도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렸다 그럼 바로 원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아주 오래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 과정이 짧은 사람도 있고 10인십백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침체 단계와 고치에 틀어박힌 단계 이 2가지 단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왜냐하면 침체 단계는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잘렸다라는 해고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주는 과정이거든요. 또 거기서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나의 어떠한 그 위치도 있어요. 이것을 내가 완전히 버리는 것도 되고 이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든가 하면 이것은 상실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의 죽음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 단계를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대처하는 방법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저는 어땠냐면은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능력 없고 이 짜웅자라고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적대감이 보이게 되면서 진짜 세상이 싫더라고요.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나중에 본 사람인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표출을 했는데 이분은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실업자들이 물밀듯이 밀려 나오니까는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들을 정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다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교육회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든 사람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가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한 번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만 어떠한 트라우마가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내가 해고가 되고 잘린 상태여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극복을 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절망만 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노후에 집 한 채가 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라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 기본적으로 그 10억 원 된다고요. 10억짜리 집이 서울에 한 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집 한 채만 있고 나머지 그 현금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렵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으니까는 건강보험료가 또 무지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죠. 아니 내가 이 집 투기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불평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난 살기가 힘들어 하면서 저기 하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그 집을 깔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유동자산화 시키면서 내가 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전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난 이 집을 계속 갖고 있고 나는 사는 곳에서 내가 이사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것을 주택연금으로 한번 바꾸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나와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로 쓰면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집을 유동자산화 시킨 거예요. 물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줄 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은 뭐 나와 내 부부가 뭐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 내가 옮기기 싫어. 그럼 32평짜리를 24평이나 아니면 17평, 8평짜리로 확 줄여가자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에서. 나머지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익을 가지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년 자료가 12월 달에 발표됐거든요. 거기를 보니까는 50대 가계의 평균 자산이 한 6억 한 5천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금융자산이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 바닥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1억 6천 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집 있는 건 좋습니다. 있는 건 좋은데 이것을 내가 그냥 끌고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내가 노후 생활하는데 훌륭한 어떠한 계기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내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굳이 집에 그렇게 목맬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주택연금이죠.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금융자산화 시키는 방법도 있고, 집을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난 이 집을 정리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공공임대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거야. 요즘 이런 것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노후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지내는 방법들 말씀드릴게요. 집 근처에 산을 등산합니다. 등반 아니면 등산이 집 근처에 있는 산. 그러면 거기엔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산도 다니다가 또 집 근처에 산책로에서 산책로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는데 또 뭐 맨날 산이나 산책로에서만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헬스클럽에서 있을 수도 있고 동네에.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봤던 시니어들을 그 동네 도서관에서 다 만나요. 이게 가장 시간을 보내면서 제대로 시간 보내는 거죠. 하니까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산을 가죠. 그럼 그냥 그 산을 가는 것만도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산을 좋아하니까는 집 근처 산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는 딱따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럼 내가 다니는 산에 도대체 어떤 새들이 사는가 하면서 새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다 보면 주변에 야생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내가 있는 산에는 어떤 야생화들이 있는가? 요즘 AI 나오고 해서 아주 끝내줘요. 지금 다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섯도 비 오고 나면 버섯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있는 이 근처에는 어떤 버섯들이 있는가? 그럼 같은 산을 다니더라도 하면서 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꽃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버섯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여름에 다니거나 가을에 다니면 벌레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 벌레 소리가 어떤 벌레 소리인가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면 노후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